네, 안녕하세요. 김영록 TV의 날짜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은 3월 12일이 되겠습니다. 어, 3월 12일은 세계 사이버 검열 반대의 날이 되겠습니다. 물론 지난해에도 이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 금년 2024년에 다시 한번 제가 이 같은 제목의 기념일로 방송을 만든 이유는 바로 이제 한 달, 딱 뭐 거의 한 달 후죠. 우리나라의 그 22대 총선이 이제 4월 10일 날 치러집니다. 근데 그 총선이라고 하는 행위 자체가 우리가 투표소에 가서 이제 기표 그 투표용지를 받아 갖고 기표실 내에 들어가서 인제 어 기표를 하고서 어 투표함에다 집어넣고서 인제 나오는 그런 행위지만은 이것들이 그 인제 수집이 되고 그다음에 그 집계가 되는 그 과정, 그리고 인제 그 이전에 사전 투표라는 과정, 이런 과정을 거치는 것들이 다 사이버 상에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사이버 검열 반대 날을 맞이해서 뭔가 그런 내용을 한번은 말씀을 드려야 되지 않나 싶어 갖고서 인제 이 방송을 만들게 됐습니다. 갑자기 편성을 한 거죠. 예. 어 사실 뭐 사이버라는 것이 인제 인터넷 공간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은 이 소위 그 전자공학이 비약적으로 발전을 하다가 보니까 이런 사이버 공간의 사이버 세계를 우리가 만들었죠. 그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실생활하고 연결되면서 사람의 그 삶을 이렇게 규정짓고 그다음에 사람의 삶의 모습을 바꿔나가고 하는데 그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안의 그 제일 밑바닥 뜯고 또 까고 들어가서 보면 마지막에 남는 것이 바로 정치라는 기능입니다. 정치라는 기능이 인제 추구하는 아주 거대한 이벤트인 그 인제 선거, 투표용이, 그것이 바로 인제 한 달 뒤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인제 한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하는데, 지금 사회 일각에서는 상당히 "투표성에 문제가 많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제 그 그 선거를 관리하는 쪽에서는 뭐 "아 그런 거 없다." 또 "그런 내용은 뭐 사실이 아니다." 또 뭐 이러저러한 그 요구 사항에 대해서도 뭐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고 뭐 그냥 자신들이 정해 놓은 방식대로 하면 된다." 뭐 이런 주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 이제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인제 그런 일각의 주장이 뭔가 '이상한 그 외생 변수를 선거에 만들어내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 갖고, 그런 그 맥락에서 우리가 '이 사안을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음 하여튼 뭐 상당히 개인적인 기대지만은 4월 10일 날 아무런 외생 변수의 의심 없이 그런 것들이 작동되지 않은 상태에서 선거가 마무리되기를 일단 바라고, 만일 그런 것들이 이루어진다라면은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인지 예측하기 힘들죠. 뭐 힘들다라기보다는 그걸 말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지금. 네, 하여튼 그런 내용들을 좀 이렇게 몇 가지 사안들을 묶어 갖고서 이 소위 그 사이버상에서 일어나는 일들, 그것이 인제 어떠한 삶에 영향을 미치는지, 또 선거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 봤습니다. 물론 오늘 기념일의 제목은 사이버 검열 반대 날입니다. 어 근데 검열을 하든 검열을 반대하든 도덕적이지 못하면은 인제 그 사회는 언젠가는 붕괴될 것이다라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혹자들은 일본은 이 소위 이 전자화, 이게 늦어 갖고 도저히 한국을 못 따라올 거다. 인제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글쎄요. 뭐 floppy 디스켓을 아직 쓰고 있다는 말도 이제 저도 들었고, 그다음에 USB 인제 정보 정책을 담당하는 장관한테 USB가 뭔지 물어보니까 USB를 모르더라. USB가 뭔지. 그러나 "USA는 안다."라고 이렇게 인제 해프닝 같이 대답을 했다라고 하는 그런 말도 제가 방송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 제가 뭐 요즘은 일본을 못 가지만은, 못 가는 건지 안 가는 건지 하여튼 일본을 인제 요즘은 가본 일이 없는데, 그네들의 그 사회가 이렇게 우리나라에서 같이 가짜 뉴스가 판을 치고 뭐 가짜가 횡행하고 모든 정보가 조작이 되고 날조가 되고 이런 부도덕한 일은 적을 것 같아요, 우리보다는. 자, 그래서 인제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은 이 사이버 세계에서는 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도덕성의 회복이고,
엄격한 도덕적 잣대를 들이대면서 이 사이버 소사이어티를 관리를 해 나가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글쎄요. 제가 뭐 일 개인이 이렇게 얘기한다라고 해서 되는 건 아닐 거고, 정말 뭔가 정치적인 권력을 가진 사람들, 경제적인 권력을 가진 사람들 등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그런 일을 좀 해 줘야 될 것 같은데,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사회가 정말 어느 쪽으로 흘러갈지 저로서는 알 길이 없습니다. 하여튼 이번 선거도 중요하고 그 결과가 더욱 중요하고, 근데 그 결과라고 하는 것도 결국은 사이버 월드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오늘 세계 사이버 검열 반대 날을 맞이해서 한번 그 내용을 짚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세계 사이버 검열 반대의 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음. 뭐 사실 이 세계 사이버 검열 반대의 날에 대해서는 지난해에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영상은 그것으로 대체를 하겠습니다. 단지 한 번 더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사이버 검열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이거죠. 예, 그 정의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자, 사이버 검열, 즉 인터넷 검열을 얘기하는 거죠. 인터넷 센서십, 사이버 센서십을 얘기하는 건데, 인터넷 검열은 일반적으로 국가와 자본, 인터넷 업체에 의해요. 인터넷 사용자가 인터넷으로 볼 수 있는 문제가 될 수 있는 정보, 인터넷으로 볼 수 있는 문제, 인터넷으로 볼 수 있는, 음, 이제 쉼표하고 문제가 될 수 있는 정보를 차단하는 그런 행위다. 자, 그런데 그 차단하는 행위의 그 주체자가 누구냐면 국가, 그다음에 자본이 들어가네요. 거대한 자본. 그러니까 엄청나게 큰 뭐 기업, 큰 규모의 기업 뭐 이런 걸 얘기하는 거죠. 그다음에 인터넷 업체. 뭐 업체는 뭐 당연히 그걸 관리하는 어떤 그 기술을 갖고 있는 이제 회사니까 거기서 충분히 이제 그런 검열을 할 수 있겠죠. 하지만은 그런 남의 개인 정보라든가 아니면은 다른 사람이 갖고 있는 어떤 기술 정보를 갖다가 이렇게 들여다보면서 검열을 하는 것은 위법한 거죠, 분명한 것은. 음. 그래서 인제 그 "위법한 것을 검열하지 마라."고 반대를 하는 날이 바로 이제 오늘이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자, 선진 국가들은 대부분 국민들에게 유해한 정보나 타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정보를 접하는 것을 사전에 막는다는 목적으로 시행을 하지만, 예, 저게 명분이에요. 독재 국가들은 외국에서 만들어진 해당 국가의 정권 유지나 체제 유지에 불리한 정보를 막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을 하기도 한다. 즉 예를 들어서 어 북한에서 남한의 어떤 미디어 영상이라든가 뭐 드라마 같은 거죠.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인제 자유민주를 선택하라는 그러한 뭐 여러 가지 또 정보도 있겠죠. 그리고 남북한의 어떤 실상에 대한 뭐 비교라든가 그런 것도 하나의 자료가 될 거예요. 그런 자료들이 모두 그 인터넷상에서 이렇게 떠도는데, 음 인터넷상에서 떠도는 그 속에 들어가서 이게 어떤 내용인지 미리 들여다보고 일반 대중이 그거에 접속하는 것을 차단하는 이제 그런 행위가 바로 인제 인터넷 검열이에요. 그걸 반대한다라는 얘기죠. 지난해 방송을 해 드린 내용이 바로 이겁니다. 요거 제가 링크를 걸어 놓겠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 사이버상에서 이상한 사례들이 인제 있었어요. 음 인터넷 검열을 하는 것 자체도 문제지만은 음 인터넷 검열을 또 못하게끔 가로막는 거, 그것도 잘못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누가 어떤 일을 하느냐, 누가 더 부도덕하냐, 누가 더 위법하냐, 인제 그것이 문제가 될 것 같아요. 국내에서 보면은 인제 이 사이버, 인터넷 이런 것에 관해서 인제 나온 하나의 영상이 있습니다. "당신의 한 표가 위험하다. 당 한 표다."라는 얘기죠. 이것은 선거에 관련된 이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건 국내의 선거에 대한 내용이에요. 제가 이 영상도 링크를 걸어 놓을 테니까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해외 사례도 또 있어요. 이것도 역시 선거에 관련된 겁니다. 바로 지난 2020년 미국 대선에 관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어 지금 다시 2024 년에 어 트럼프 전 대통령하고 지금 바이든 대통령하고 다시 인제 리턴 매치가 돼 가는 그런 분위기이죠. 예. 그러니까 지난 2020년 미국 대선에서도 문제가 많이 있었다라는 얘기예요. 뭐 "전 국무부 관리가 폭탄 증언을 했다." 이것은 이제 바로 이 강미연 TV 방구석 외신이죠. 예. 굉장히 아주 어 언론 학자로서 훌륭하신 분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 이 영상도 링크를 걸어 놓겠습니다. 한번 참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우리나라도 인제 뭐 제가 1월 1일 날 방송할 때 금년에는 뭐 아주 굵직굵직한 선거가 많이 지구상에 있는 해라고 얘기를 했듯이 바로 우리나라에 인제 총선이 있죠. 22대 국회의원 총선거가 있습니다. 음 그런데 인제 이 선거 관련해서 뭐 사전 투표, 범투표 뭐 이런 얘기들이 있고 재검표를 하는 데 있어서도 이건 뭔가 법전에 쓰여져 있는 그런 내용대로 재판이 진행되지도 않았고 뭐 전부 그러니까 재검표를 요청한 그러니까 그때 당시 선거에서 패자죠. 진 후보들이 요청한 재검표 신청 자체도 전부 다 기각을 대부분 했고 그다음에 음 재판이 실제로 진행됐다라고 하더라도 거기서 나온 내용들을 전부 기각을 시켜 버리는 이제 그런 일이 인제 있었습니다. 그런데 벌써 4 년이라는 시간이 또 다시 흘러 갖고서 인제 총선거가 다시 실시가 되는 그런 시점에 와 있는 거죠. 오늘이 3월 12 일이니까 음 4월 10일 약 한 달 정도 딱 한 달 정도 후면은 인제 또다시 어 그 투표를 하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제가 몇 가지 좀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여기에 인제 영어로 제가 external variable이라고 써 있는데 이게 외생 변수다라는 얘기죠. 뭔가 어 자체적으로 진행되는 일에 외부에서 어떤 변수가 개입이 돼 갖고 어 예상되는 결과를 갖다 바꿔 버리는다라는 이제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뭐 이것은 어 통계학에서 이제 뭐 기본적으로 다 나오는 이야기들이죠. 자 그런데 어 저도 1980 년대에 인제 대학원 과정 석사 과정에서 인제 들은 과목 중에 하나인데 이 패턴 인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패턴 리코그니션.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인제 저 기술이 아주 초적인 수준이었는데 지금은 기술이 거의 완벽하게 지금 완성이 돼 갖고 뭐 여러분들 자동차 운전하면서 과속하면은 그대로 번호판이 다 찍혀 갖고서 인제 나오죠. 그게 바로 이 패턴 인식 기술을 인제 응용한 거죠. 번호판을 CCTV 카메라로 찍으면서 거기에 찍힌 영상을 보고서 아 저 번호판에 숫자가 뭐 번호판이 뭐 어떤 거다. 뭐 예를 들어 서울 뭐 가에 뭐 몇 번이다. 이런 것들이 다 인제 확인이 된다는 얘기죠. 그렇게 확인이 되고 나면은 그 번호판의 소유주가 또 나오게 되죠. 그래서 당신은 어 제한 속도를 뭐 얼마 초과했기 때문에 과속이므로 뭐 범칙금을 내라. 이렇게 인제 통보가 오죠. 이게 어떻게 보면은 외형 바깥에 나타나 있는 어떤 모습을 갖다 사진을 찍어 갖고서 그게 누군지 다 알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굉장히 유용한 기술이면서 굉장히 또 무서운 기술입니다 이게. 사진을 딱 찍고서 '저 사람이 누구다.'라고까지 지금은 인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수준까지 기술이 인제 도달해 있다라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인제 우리가 선거를 치르기 전에 여론조사를 하게 되죠. 오피니언 폴 여론조사를 하는데 어 이게 디지털 기술이 가미가 되면은 여론조사를 하면서 누가 누굴 찍었다라는 것도 이게 가능할 것 같아요. 그냥 쉽게 예를 든다라면은 여론조사를 돌리는데 인제 스마트폰으로 인제 오죠. 그 스마트폰으로 오면은 어 예를 들어서 인제 "누구를 지지하느냐."라고 해서 "난 몇 번 지지한다."라고 딱 누르면은 그것이 저쪽에 다 기록이 돼요. 어떤 번호가 누구 넣다라는 거. 이게 디지털 세상입니다.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하지만 "디지털 세상은 더욱더 엄격한 도덕적 잣대가 좀 필요하다."라는 그런 말씀을 여러 번 드렸었는데 그러니까 여론조사도 그렇게 보면은 뭔가가 어 손을 볼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충분히 있다라는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인제 그 밑에 제가 manipulation of real time 마사지라고 했는데 실시간으로도 손을 볼 수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조사 내용을 손을 볼 수 있다는 얘기죠. 이건 참 정말 굉장히 무서운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인제 타이트 피트에서 억지 끼워 맞춤이라고 제가 번역을 했는데 뭔가 결과를 놓고서 손을 보면은 그 특정한 사람이 원하는 특정한 상태로 마사지된 그런 데이터가 만들어진다라는 얘기죠. 자 그러면서 제가 좀 전에 재검표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그것을 판정하는 법관들이 만일 법관들이 그걸 싸고 돈다라면은 전방위적으로 보호를 해 준다라면은
소위 그 부정이라고 하는 것은 밝혀지기가 어렵죠. 자, 그런 것들이 인제 선거의 그 external variable로 이제 어 외생 변수다라는 이제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러한 그 변수들이 선거 결과 election result에 영향을 분명히 그 이제 주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자, 어찌 됐든 지금 그 이제 그 여당과 야당 그래서 그 공천 작업을 하고 있죠. 자, 제가 봤을 때 이 좌익 쪽에서는 이제 빨간 이념에 경도된 자들에게 공천을 주고 있다라는 게 지금 그 유튜브 이런 것들을 보면은 그런 내용들이 많이 그 인제 이 회자되고 있습니다. 일종의 인제 투사형이죠. 그다음에 이제 우파를 보면은 상당히 뭐 친이죠. 물론 뭐 정치를 하다 보면은 내 편 나랑 생각이 같은 사람한테 공천을 줄 수밖에 없어요. 그건 뭐 그거 자체를 뭐라고 그럴 수는 없죠. 그리고 뭐 EJ라고 해서 어떻게 보면은 상대방에서 공천 탈락한 사람을 데려다가 공천을 주는 이제 그런 지금 공천을 하고 있는데 한마디로 표현한다라면은 좌측은 투사형 공천을 하고 있고 우측은 백화점식 공천을 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인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찌 됐든 지금은 상당히 우파 쪽에서 그 지지율이 높게 나오는 그런 상황이죠. 예. 하지만은 그 뭐 누군가 얘기했죠. 정치는 생물이라고. 그리고 아직도 한 달이라는 시간이 남았는데 지지율이라고 하는 것은 바닷물 출렁이듯이 그렇게 언제든지 출렁거리면서 뒤바뀔 수 있다라는 게 그런 거죠. 그러면서 거기에 멋있는 표현을 골든 크로스라는 그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나 투표의 심리학이라는 게 있어요. 어 사람들이 표를 던지는데 내가 인제 원하는 쪽에다 표를 던지겠죠. 근데 누구한테 표를 던지느냐 이거예요. 사람들이 어떤 심리를 갖고 표를 던지느냐. 그것을 연구한 연구 논문이 있죠. 자, 그래서 인제 그걸 좀 정리를 해 보면은 이 정당 일체감이라는 게 있습니다. 파티 아이덴티피케이션이라고 해 갖고 이것은 자기가 지지하는 정당에다가 그 표를 던지는 이 사람들은 뭐 인물을 보고 투표해야 된다."라고 그러는데 인물을 보고 표를 던지는 경우는 극히 소수라고 저는 봅니다. 일단은 내가 어느 정당에 가입돼 있고 내가 어느 정당을 지지하느냐에 의해서 어 그 그게 바로 인제 정당 일체감이죠. 파티 아이덴티피케이션이라고 그렇게 인제 명명을 하는데 그 지지하는 정당에다가 표를 던지는 거예요. 그 정당에서 어떤 사람을 공천을 했든 그런 거는 별로 그 신경을 쓰질 않아요, 사람들이. 그 인물을 보고 표를 던지는 경우는 극히 소수라고 인제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우선은 정당에다가 투표를 합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보면 옥중에서도 당선이 되고 어 요즘은 그 범죄 경력 그 조회서를 첨부를 한다고 하지만은 뭐 좌우지간 범법 범죄 경력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공천을 받으면은 그거에 별 신경을 쓰지 않고 표를 던져요. 그래서 어 후보에게 표를 던지는 게 아니고 정당, 그가 속한 정당에 표를 던지는 거다라고 이제 저는 얘기를 하는데 제가 그런 얘기를 하니까 모 후보가 고개를 갸우뚱하는 그런 어 그 표정을 지은 것을 옛날에 본 적이 있었는데 아마 본인도 생각해 보면 그걸 알 거예요. 자, 그다음에 인제 그것이 대부분이죠. 정당 일치감을 갖고서 표를 던지는 게 대부분이고 저게 제가 봤을 때는 좌우를 합치면 한 60% 정도 된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왼쪽으로도 30% 오른쪽으로도 30% 그러니까 하늘이 무너져도 누가 무슨 얘기를 하더라도 '아 나는 이쪽 정당에 표를 던질 거야.' 물론 인제 그걸 물리적으로 몇 퍼센트라고 규정 짓는 거는 사실 그건 어렵죠. 그건 상황에 따라서 약간 변동은 되겠지만은 음 보면은 대체적으로 한 30% 정도는 그런 그 이념적인 어떤 성향에 의해서 표를 던진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역대 선거를 잘 살펴보면 아마 대충 그 비슷한 숫자가 나올 거라고 봅니다. 자, 그다음에 인제 유권자들이 인제 굉장히 이기적이죠. 예. 경제적인 이득을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이제 전망적 그다음에 회고적 결정을 하는데 어 그 정당이 내놓은 어떤 그 정책 그것을 보고서 '야 이걸 내가 전망을 해볼 때 그야말로 '경제적인 이득이 나한테 돌아올 것 같다.'라고 하는 정당에다가 표를 던집니다. 그것도 정당에다 표를 던지는 거예요 결국은 또 따지고 보면은. 그다음에 인제 회고적 결정도 하죠. '야 지난 시간을 생각해 보니까 이 정당은 나한테 경제적으로 해를 끼쳤어.' 그러니까 그 정당 지지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것은 정당 일체감이 아닌 경제적인 이득이라고 표현을 했지만은 어 그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그 정당이 내놓는 거기 때문에 결국은 이념적 스탠스에 유권자가 끌려간다. 즉 다시 말해서 대부분 유권자의 대부분이 이
어떤 정당의 이념과 정당의 정책에 이 끌려가서 그걸 기준으로 해서 표를 던진다라고 그렇게 인제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보면은 아주 그 또 슬픈 결론이 나오죠. 인물을 보고 투표를 던지는 경우는 극히 소수다. 사실일 겁니다.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아 네 이 후보자가 뭐 아주 그냥 경력을 보니까 뭐 기가 막히고 뭐 참 이 사람 도덕적이고 뭐 이거 별로 생각 안 할걸요 투표하면서. 결국은 설사 그렇다 손 치더라도 그러한 훌륭한 사람이 내가 지지하는 정당에서 후보로 나왔으니까 '아 네 저 후보한테 표를 던져야지.' 이렇게 결심을 하고 가서 투표를 한다라는 얘기예요. 결국은 각 정당이 그 이제 내놓고 내보이는 어떤 정책의 성격이 어떠냐에 따라서 인제 유권자들은 표를 던진다라는 얘기죠. 음 그만큼 그 정당의 이념과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인제 유권자한테 끼치는 영향이 큰 겁니다. 그래서 인제 최근에 보면은 우파 정당이라고 하는 데서 중도 뭐 따뜻한 보수 뭐 중도 제3의 길 어쩌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괜히 하는 얘기예요. 다 사람들이 이 중도 잡는다라고 그 사람이 중도에 머물러 있질 않습니다. 중도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어 좌우 즉 정당이 내놓는 어떤 그 이념적인 색깔이나 어 어떤 정책의 내용 그거의 중간에 가는 거지 유권자가 절대적으로 중간에 계속 머물러 있질 않아요. 중도표를 잡는다라고 하는 정치인들은 어떻게 보면은 회색의 긴이죠. 굉장히 그 뭐라 그럴까? 양다리를 걸친다고 그럴까? 색깔이 불분명한 거죠. 자 어찌 됐든 이 선거 행위를 보면은 저 투표의 선거의 결과는 아주 특별한 이슈가 없는 한 가만히 두면 박빙으로 간다라고 봐요, 저렇게 봤을 때. 그렇기 때문에 각 정당에서 뭐 정책을 이런 걸 저런 걸 내세우고 이슈를 만들어서 끌고 가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런 유인책을 던짐으로 해서 표를 인제 당겨가는 건데 당겨도 안 될 때가 있죠. 아우성을 치면서 당겨도 워낙 그동안에 잘못한 것이 많고 정말 국민의 정서가 맞지 않는 그런 정당이라 하면은 표를 국민은 절대 주질 않습니다. 자 그럴 때 인제 사용하는 방법이 인제 이상한 이제 방법이 있죠. 변수 삽입이라는 게. 아까 그 제가 external variable 외생 변수라고 얘기했을 때 외생 변수를 집어넣으면은 어 선거를 자기네들이 이기는 쪽으로 끌고 갈 수 있겠죠. 그러나 그것은 그냥 왜곡된 방법이에요. 그건 부정한 방법이라고 말씀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 우리 사회 일각에서 보면은 "야 뭔가 선거가 이상하다."라고 해 갖고서 여러 가지 그 주장을 많이 하는 그런 그 일련의 그 인제 예 그 사람들이 있어요, 분명한 것은. 자 그래서 뭔가 부정한 방법이 동원이 된다라면 "그것은 처벌을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당연히. 어 분명히 이 그러한 정당하지 못한 그런 방법들이 동원이 됐었으니까 그것을 수사를 하고 그다음에 "처벌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지금 정치권에서 보면 그에 대해서 별로 그 반응을 안 해요. 그러니까 그것을 뭐 처벌을 하든지 아니면은 뭐 협박을 하든지 그야말로 좀 뭐 좋은 방법은 아니죠. 아니면은 뭐 "야 너 그쪽 편 들지 말고 내 쪽 편을 들어라."하고 회유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너 내 편 안 들고 저쪽 편 들면 넌 죽어." 하고 협박을 하든지 뭐 어떤 방법을 쓰든 간에 그 변수가 어 그 선거 결과에 삽입되지 않게끔 포기를 하게끔 그렇게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음 정권의 어떤 움직임을 보면 그게 굉장히 불투명하다라는 얘기예요. 아니면은 뭐 무대책이죠. '에이 몰라 난. 될 대로 되라.' 내지는 '야 뭐 또 그렇게 하겠어?' 인제 이렇게 본다든가. 굉장은 참 글쎄요라고 얘기할 수뿐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상대는 아마 웃을 거예요. 아주 그냥 비웃듯이 웃겠죠. 자 그래서 어찌 됐든 선거는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어떤 식이든 나올 텐데 결과를 예상을 해 본다라면은 뭐 정부의 태도가 정말 아까 말씀드린 막강한 그런 카리스마로 인해 갖고서 모든 걸 정상화시켰다라면은 뭐 박빙으로 가겠죠. 그래서 그야말로 한 표가 이겨도 승리를 하는 거니까 그 한 표를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조성된 쪽으로 결과가 나올 거라고 봅니다. 그러나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에이 뭐 그럴 리가 있겠어. 뭐 아이 나도 몰라.' 속수무책으로 그렇게 하고 있더라면은 어느 한쪽이 음 180 석에서 200 석까지도 가능하다라고 보입니다. 저 180석 저것은 의사결정을 하기 위한
국회 선진화법에 의한 60%를 얘기하는 거죠. 저 180 석이 되면은 법률을 어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어느 형태든 다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그리고 200 석은 저건 개헌선입니다. 그리고 탄핵도 가능한 그런 선이죠. 그러니까 손 놓고 있다 보면은 저걸 당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그런 얘기죠. 예. 그다음에 인제 뭐 여론조사 결과가 정부나 여당 쪽에 우세하다라고 하더라도 어느 특정한 시점이 되면 여론조사 공표를 할 수가 없어요. 그다음부터는 여론조사를 공표할 수 없으니까 깜깜이 선거죠. 어떻게 되는지 몰라요. 물론 뭐 자체적으로는 여론조사를 하겠죠. 근데 여론조사 결과가 뭐 딱 맞는 거다라고 얘기를 할 수는 없는 거고. 자,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한 표를 이겨도 이기는 거라면 그야말로 음 그 49대 51 내지는 48대 52 정도로 여권이 패배를 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어찌 됐든 인제 저런 식으로 패배를 하든지 아니면 그런 식으로 설사 이긴다 치더라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국회 선진화법에 의해서 의사결정을 할 수가 없어요, 국회에서. 난맥상이죠. 그러나 아마 그런 유리한 고지를 그 점령하기 위해서 국회의장을 가져가는 쪽으로 만들어 버릴 가능성이 크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한 석을 이기더라도 한 석이라도 더 많은 정당이 국회의장을 인제 차지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정부 여당이 그 '쉽지 않을 거다. 승리하는 것이 쉽지 않을 거다.'라고 저는 이제 보고 있는 그런 지금 그 상황이라고 저는 봅니다. 야, 그야말로 이 시대의 어떤 역사의 흐름의 시계추를 어느 쪽으로 틀 것인지 이번 어 선거가 굉장히 중요한 선거입니다. 음 그러나 자꾸만 그 현장에서 보면 의료 대란이라는 그런 거대한 어 사건이 지금 떠오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뭐 정부가 뭐 그 그 의사들을 처벌한다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인제 나가고 있는데 저는 이제 공천 작업이 딱 마무리가 되고 나면은 저거는 어떻게 변할지 모릅니다. 그리고 인제 언론이 어떤 식으로 인제 써대느냐 그것도 굉장히 큰 변수가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저런 것들을 다 감안하고 그동안에 진행을 해온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봤을 때에 진행되어 온 여러 가지 정황을 봤을 때에 여권이 49대 51 이나 48대 52 정도로 이렇게 패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국회의장이 인제 야권으로 넘어가고 의사결정은 안 되고 그러면은 정부 여당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져요. 참 어 그게 180 석이나 200 석까지 뺏기지만 않으면은 정말 다행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 그러한 분위기로 이제 끌고 갈 수 있는 그 단초가 되는 게 바로 의료 대란입니다 지금. 마치 저는 세월호가 침몰하고 있는 그 모습이 자꾸 연상이 돼요. 사실 세월호가 침몰이 됐던 2014 년에 지방선거가 있었죠. 그때 상당히 어 보수 우파당에 굉장히 유리하게 여론이 돌아가고 있었어요. 근데 세월호가 침몰하면서부터 그게 확 뒤집혔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지금 의료 대란이라고 하는 것들이 지금 당장은 의사들하고 뭐 편가르기 뭐 이런 것 때문에 국민들이 "맞아. 의사놈들 돈도 많이 버는 놈들." 이런 식으로 해 갖고 뭐 지지하는 하고 뭐 인제 이런 모습을 보이니까 지금은 어 정부 여당이 좀 우세할 보이는지는 모르겠지만은 만일에 저 의료 대란이 인제 현실화가 돼 갖고 정말 만일 그런 저런 것 때문에 사람들이 뭐 환자가 죽어나가고 이런 일이 발생이 되면은 뭐 언론도 뭐 가만히 보고만 있진 않겠죠. 뭐 야당이라고 그거 보고 있겠어요? 엄청난 공격이 인제 들어올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자꾸 이게 '세월호가 침몰하던 그 당시의 모습이 떠오른다.'라고 하는 게 예 제 생각입니다. 자, 이런 논리적인 근거에 기반해서 저는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제가 말씀드린 이 예상이 틀리기를 바랍니다. 솔직한 제 입장은 그렇습니다. 어찌 됐든 투표 결과는 2024년 4월 10일 자정 무렵이 되면은 뭐 알 수 있겠죠. 물론 그 이전에 글쎄 출구조사를 발표하는지는 모르겠는데 뭐 이런 저런 어떤 선거 행위에 의해서 인제 뭐 예측은 이전에도 가능하겠지만 명확한 건 나오는 것은 아마 '자정쯤 돼야지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네, 하여튼 이번 선거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것은
어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의 어떤 정체성의 방향을 이제 결정하는 그런 선거가 되기 때문에 그렇죠. 물론 뭐 매번 그 선거가 중요하지 않은 선거는 없습니다. 그러나 아까도 그 이제 공천에 대해서 말씀을 이제 드렸지만 이게 투사형 이념에 경도된 자들이 이 공천을 받은 것, 그다음에 뭐 EJ라는 말 멋있는 말은 쓰지만 백화점식으로 오는 공천. 공천을 잘했다 못했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저는 그 공천을 받은 사람들의 어떤 그 생각이 어느 쪽이 더 많이 당선되느냐에 의해서 나라는 이쪽으로 갈지 저쪽으로 갈지가 결정이 될 거라고 봅니다. 어차피 인류의 역사는 흥망성쇠의 반복의 기록이죠. 예. 흥하고 성할 때는 국민이 교만함을 느끼게 되죠. 그리고 망하고 쇠할 때는 국민의 고통이 따라옵니다. 뭐 방법이 정당하든 부정하든 그 결과를 동시대 국민은 이제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고 또 그 결과를 어 후손에게 인제 물려주는 것이죠. 그것이 그 한 국가 사회의 운명이고 팔자라고 저는 봅니다. 하여튼 그렇게 우리가 4월 10일 결과를 이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 김영로 TV의 날짜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